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아우, 지금 외국계 이제 네. 한 2년 반 되셨나요? 네, 2년 한 3개월 됐죠? 2년 정도 됐네요. 예. 그 T사에 오래 계셨는데 네. 한국 쪽 보안 네. 그리고 MS에 계셨으니까 네. 뭐 글로벌 기업에서 생각하는 보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해킹도 그렇고, 뭐, 개인정보 사고도 많이 났잖아요. 네. 제가 MS를 옮기고 나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좀 막았느냐, 뚫렸느냐, 이걸 가지고 많이 좀 논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의 사고도 보면 우리는 뭐 정통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조치들은 다 했다. 어쩌란 말이냐. 좀 이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뭐 법이 그러면 할 것을 다 규정해 줘야 되느냐. 좀 이제 책임을 부과하면서 좀 조치에 대한 것은 자율성을 부여하되 책임은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법에서 디테일하게 뭐 해라라고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다 좋은데 좀 그게 막느냐 뚫렸느냐 이런 쪽으로 너무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MS 와서 보니까 좀 조금 틀린 시각이 뭐냐면 뚫릴 수 있다예요. 전제 조건이 막을 수도 있다지만 뚫릴 수도 있다. 출발점이 다른 거죠. 출발점이 틀린 거죠. 야 지금까지 그런 보안 사고가 100% 막은 적이 있느냐. 뭘 해도 뚫리더라. 내부자 소행이든 해킹이든 뚫리더라. 그러면 뚫리고 나서 문제는 뭐냐. 하루 종일 서비스가 다운됐네. 뭐 조치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됐네.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뚫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빨리 초동 조치하고 중요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초기 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신경 써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MS 와서 제가 받은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또 MS도 그래서 시큐리티가 아니라 이런 탄력성, 회복력, 레질런스 쪽으로 포커싱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뭐 전례를 통해서 많이 느꼈지만 사고는 날 수밖에 없다. 그럼 사고 났을 때 얼마만큼 초기 진화할 것이냐, 초동 대처할 것이냐. 우리가 뭐 세월호 사고도 마찬가지고 도로교통 사고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배는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사고는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빨리 초동 대처를 못하고 빨리 안전을 통해서 시스템이 돌아가서 빨리 왜 구조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슈화 되는 거잖아요. 배가 깔아앉은 거에 대해서 왜 깔아앉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더 많은 질타를 받는 거거든요. 저는 보안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뚫리지 않게끔 막는 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지만 뚫릴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또 뚫렸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빨리 어떻게 그것을 초동 대치해 나갈 것이냐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좀 틀리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이사님한테는 저 네. 보안 쪽에 꽤 오래 일하셨는데 한국 보안 현실 네. 지금 사실 좀 참담한 현실입니다. 사실은 준비는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계속 뚫리고 유출되고 또 뭐 대책만 세운다고 하고 그런 상황인데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 만한 어떤 말씀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제가 뭐 조언할 입장은 아닌데 네.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뭐 창조 경제와 또 신성장 동력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렇게 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좀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한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보안도 어찌 보면 뭐 하드웨어적으로 나오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있고, 그래서 우리 보안 산업이 좀 살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 정부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좀 그 어떤 그 연구되어진 결과물에 대한 권리, 소위 말하는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MS 와서 보니까요, 소프트웨어는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냥 쓸 수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우연찮게 많이 느끼게 됐어요. 네. 보게 되었고요. 근데 글로벌 기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산업이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보안 산업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부밍업 시킬 수 있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주체들 분들이 그러한 권리와 권한에 대한 인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안업계도 열심히 연구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도 싼 거, 뭐 이런 거를 자꾸 요구를 하시면 저는 오히려 뭐 싸면 좋겠지만 과연 개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특히 이제 보안은 영세 기업들이 많은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분명한 어떠한 결과물에 대해서, 실력에 대해서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보안 산업도 크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안 산업이, 저는 뭐 암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보안 산업이 사실 지원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산업 전체를 이끌고 가는 동력은 아니에요. 뭔가가 이끌고 가면 거기에 보안적인 문제점들을 이렇게 메꿔주는, 지원하는 기능으로서의 보안인데, 저는 만약에 우리가 보안이 그들과 대등하게 뭔가 하나의 또 다른 산업으로서 제대로 크려면 그것에 대한 권리의 인정,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선순환 구조, 이익을 얻고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무료로, 싼 거로 이렇게 가는 것은 오히려 보안 산업이 고사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꼭 이런 얘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예. MS라면 뭐 글로벌 최고 기업의 하나인데, 국내에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어떻게 되면 우리 신혁 이사처럼 우리 좋은 직장에 보안으로서 갈 수 있을까라는 또 꿈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롤 모델이 계신데, 그런 글로벌 기업에 취직을 하려면 어떤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할까요? 뭐 저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영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제 매니저가 싱가포르의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두세 번씩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회의도 하고, 근데 제가 처음에 와서 사실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뭐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를 뭐 자주 쓸 기회가 있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제 성격상 또 그게 그래 뭐 영어 배워서 하면 되지, 그래서 했는데, 만약에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친구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영어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와서도 고생을 좀 덜 하고, 그래서 영어에 대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언어잖아요. 그래서 뭐 학원 한두 달 다녔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영어는 꾸준하게 정말 내가 글로벌하게 또는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뭔가를 꿈꾼다면 영어는 이제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꾸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게 정말 아주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요구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격증들을 많이 따세요. 근데 자격증 필요해요. 근데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대변해 줄 거라고 하는 좀 이렇게 착각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조금만 준비하면 누구나 딸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인맥 관계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안이라고 하는 특성상 좀 섬 같은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 내가 뭐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능력 있고 뭐 내가 입상해서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인맥관계, 그러니까 유사한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또 보안계에 있는 사람들과 접할 수 있는 자리, 뭐 요즘 보안대첩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인지가 되어지고 서로 이렇게 돼야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도 모르면 그냥 뭐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뭐 유명한 배우가 아무리 연기력이 좋아도 우리가 잘 모르는 배우라면 누구지 하잖아요. 그러면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캐스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사실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서 보안을 전공하는 후배들한테 내가 자격증 따면, 내가 어디에 입상하면, 내가 정말 이걸 실력이 있으면, 그건 아마 제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거기에 인맥, 사람 간의 관계, 그걸 통해서 나를 알리는 작업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아유, 편하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이사님 저기 네. 책을 또 많이 제가 다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주로 이렇게 읽으시는 책들이 어떤 책들입니까? 뭐 제가 좀 보기는 책을 많이 안 좋아할 것 같이 느낌이 오는데, 좀 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나침판이 있어야 되듯이 책은 또 인생에 이렇게 방향을 또 제시해주는 아주 좋은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자기계발 서적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설이나 뭐 이런 류보다는 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런 책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구본영 씨라고 하는 분을 되게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이제 아마 재작년인가 작년에 작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글로벌 기업인 이제 IBM 출신이면서 이제 회사를 나와서 나름대로, 야, 세상을 가만 들여다보니 이게 뭐 더불어 살기도 하지만 전문성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내가 1인 기업가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분이 나름 1인 기업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여러 책을 쓰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작품이 이제 익숙한 것과의 결별, 그리고 뭐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상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뭐 쿨한 동행, 이런 것들을 1인 기업가로서의 나름대로의 색채를 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그냥 직장인이라도 이런 기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당연하죠. 된다. 예. 이거죠.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봉급을 받고 있지만 네가 거기에서 1인 기업이라고, 내가 여기에 주인이고 1인 기업이라고 하는 그 작은 가게를 경영하는 마인드가 없다면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컨셉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왜 그분의 책을 좋아하냐면, 대부분의 자기계발 서적은 패턴이 있어요. 읽어보면 아유 그냥 뭐 또 돈 몇만 원 잃었네, 이거 뭐 또 뻔한 패턴이네. 근데 이분의 글들은 여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꾸밈이 없어요. 미사여구 없이 아주 돌직구를 날리면서 읽으면 시원시원하면서 찌릿찌릿해요. 너 그렇게 살았지? 너 이런 거잖아. 그러면 막 찔려요.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아름답게 뭐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런 표현이 아니라 딱 돌직구를 날려요. 근데 거기서 제일 키워드, 제가 감명받은 건 뭐였냐면,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면서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를 따지고 볼 때 두 가지의 측면에서 바라보더라. 하나는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하나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슨 말이냐면, 좋아는 하는데 잘하지 못하면 힘들다는 거죠. 정말 좋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잘하지 못해. 그러면 정말 계속 끊임없는 노력에 불과하고도 뭐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반대로 잘할 수는 있는데 좋아하지는 않아.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좋아하지 않다면. 그래서 이분이 주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조용히 너와 대화를 해라. 나를 한번 잡고 해서 네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잘 뽑아서 매칭이 되어지는 그 아이템을 위해서 네가 노력을 해라. 그럼 너는 성공할 거고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감명 깊어서 제가 그 책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그러한 그 패턴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MS 가시면서 골프도 많이 제가 치신다고 들었는데 네. 뭐 골프도 하나의 또 인생이라는 이야기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골프 치시면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배울 점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좀 이렇게 팔뚝이 여기하고 색깔이 틀리죠. 네. 골프가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좀 뭐 가진 자의 운동,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골프 매니아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인정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골프가 왜 좋은 운동이냐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정복이 안 되는 운동이에요. 아시겠지만 타이거 우즈 유명하잖아요, 골프. 정말 최장기간 세계 1위를 했어요. 근데 뭐 어떤 스캔들을 겪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타이거 우즈가 52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반에서 맨날 1등 하던 애가 어느 날 60명인데서 52등 한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반에서 맨날 1등 하던 애가 갑자기 50. 근데 골프는 그게 왜? 정복이 안 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골프는 멘탈 게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스윙도 중요하고 멋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저는 왜 좋아하냐면 멘탈 게임. 멘탈 게임은 뭐냐? 골프는요, 내가 아무리 폼이 좋고 내가 즐겁고 뭐 하더라도 순간 내가 열받아서 무너지면요, 아무리 프로라도 무너져요. 1등이 52등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정복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골프는 잘 치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꾸준히 연습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다. 잘 치는 사람이요? 연습 안 하고 나가잖아요. 꾸준히 준비한 사람 못 이겨요. 자기 잘 쳐도. 그럼요. 자, 운동 한번 보세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이기는 게 운동이고요. 기교 있는 사람이 기교 없는 사람이 이기는 게 운동이고요.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이 이기는 게 운동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룰이 있어요. 네. 골프는요, 키 작은 김미연 프로도 우승할 수 있고요. 뚱뚱한 박인비 프로도 우승할 수 있고요. 키 큰 미셸이도 우승할 수 있고요. 다만 전제 조건은 뭐냐? 멘탈,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고 준비된 자.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벽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어찌됐든 그렇게 자기의 멘탈을 강화시킬 수 있을 만한 운동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즐겨 하고요. 그리고 뭔가 챌린지 하잖아요. 90개 치면 85개 치고 싶고 85개 치면 80개 치고 싶고 자기도 모르게 목표를 부여하게 되고 자기에 대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좀 골프를 좋아하게 됐고 또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보니까 우리 이사님이 다이내믹하게 사신 것 같아요. 예. 안정적인 직장도 버리시고 그다음에 보안 쪽에 지금 또 네. 여러 번 또 직장도 옮기시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이제 사모님이나 네. 우리 애기들 네. 많이 또 고생도 하셨을 것 같고 대부분의 보안하는 분들이 다 비슷한 입장일 것 같아요. 힘들고 네. 또 남들 놀 때 못 놀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사모님이나 네. 애기들한테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오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네. 또 가족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예, 예. 너무 고맙고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긴 여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내로서의 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테고, 또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뭐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이제 꿈들이 서로 이제 좀 이렇게 빈 공간이 느껴지면 참 멀어지게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우리 아내를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랑 참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유인즉슨 우리 와이프는 저한테 저를 믿고 이렇게 딴지를 안 걸어요. 그러니까 그 제 성격이 워낙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면 그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은 성격이 있어서 이걸 잘 알다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 참 무언의 조언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담배를 끊은 지가 9년이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이제 좀 에피소드를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담배를 끊은 지 3일 만에 너무 담배가 피고 싶은 거예요. 어우, 그래서 누구라고? 담배를 폈어요. 3일 만에. 3일이 아까운데 폈어요. 그리고서는 집에 들어가서 술을 한잔하고 담배를 핀 거죠.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담배를 폈다. 3일이 아깝다. 근데 저는 보통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유, 내 앞에서 끊는다는 얘기 하지 마. 3일 겨우 끊고서는 담배를 펴? 근데 의외로 우리 아내의 반응은 그럴 수 있어. 몇십 년 피워왔는데, 뭐 10년 넘게 피워왔는데, 다시 한번 해봐. 아유, 필 수 있어. 너무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지 마. 필 수 있어.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긍정 마인드. 근데, 만약에, 아유, 당신 하는 일이 그렇지. 끊는다는 소리 내 앞에서 한번 해봐. 맨날 그렇게 이랬으면 저 아마 지금도 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그럴 수 있지. 다시 한번 해봐. 너무 자기를 그렇게 억압하지 말고. 그 말이 힘이 돼서 그다음부터는 진짜 안 폈어요. 그게 지금 9년이 넘어서 10년이 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시사하냐면, 저는 이솝우화의 이런 걸 좋아해요. 나그네가 외투를 입고 가는데 외투를 벗기려고 태풍이 막 입에 힘을 물어서 막 번개치고 바람을 불어요. 나그네는요, 외투를 더 저며요. 근데 따뜻한 햇살이 탁 비쳤을 때 나그네는 웃으면서 외투를 벗었다는 이솝우화. 아내가 나한테 아유 너 그렇지, 너 하는 일이 그렇지, 어디 가서 이러지 라고 했다면, 뭐 제가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늘 옆에서 그럴 수 있지, 다시 해봐 라고 하는 이 아주 단순한 그런 논리들이,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사실 공부 잘 못해요. 근데 저는 제 철학이 하나 있어요. 네네.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공부하느냐, 어떤 학원을 보냈느냐, 얼마큼 내가 너한테 돈 들여서 키웠는데 그걸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고 가야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고요. 대안학교. 예. 물론 대안학교가 일반 학교에 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적어도 저희 아이들은 제 철학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하게 살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저와 이야기하면서 키워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하고요. 또 제가 셋이거든요. 딸, 아들. 근데 우리 큰딸 지금도 고1이지만 아빠를 오히려 더 걱정하는 딸. 둘째 아주 똘똘하고 치어리딩 잘하는 우리 둘째 딸.
키도 늘씬하고 얼굴도 조망만해서 아마 유명 배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막내 아직 똥싸게 5살. 근데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리고 우리 아내 이런 행복한 가정이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저도 흔들릴 때가 많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아내한테는 그래도 존경한다는 소리를 듣는 남편. 예. 최고죠. 가끔 존경한다는 소리를, 존중한다는 소리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떠날 수 있는 아빠. 그런 가족이 되기를 지금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네. 이런 말 혹시 그거는 있을까요? 불변의 진리죠. 우리 아내 황수미, 어, 우리 큰애 신민경, 어, 둘째 신유나, 우리 막내 신현준. 정말 정말 사랑한다. 아빠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네. 네. 고맙습니다. 네.